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이광태입니다. 디지털 타임스 북방문화와 맥을 잇다 칼럼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중앙아시아 과거에서 미래로의 지피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이야기로는 중앙유라시아의 독특한 사회, 정치, 그런 문화, 관습 가운데 매사냥의 풍속과 매잡이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9개 나라가 공동 발의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매사냥을 등재를 했습니다. 이제 매사냥, 영어로 falconry라고 하는 이 매사냥은 이제 고대로부터 유라시아 곳곳에서 성행을 했던 풍습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헌이라든지 고고학 자료, 또 그림 이런 것들, 벽화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인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이집트,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매사냥이 활발히 행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매사냥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대 이집트의 이제 호루스라고 해서 매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든지 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의 무덤에 있는 벽화 같은데 매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이제 인류에서 이 매를 통한 사냥의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매사냥의 기원을 중앙유라시아에서 찾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유라시아 이후에 훨씬 매사냥이 즐겨 행해지고 유행했던 곳이 이제 중앙유라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앙유라시아에서 있었던 매사냥의 풍습이 우리 동아시아에 유입이 된 것은 특별히 5, 16국 남북조 시기에 북방 유목 민족들이 북중국 지역에 유입이 되면서 함께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에 보면 고구려의 그 지반, 류안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압록강 바로 북쪽, 중류 북쪽이죠. 그쪽에 이제 고구려의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삼시총이라는 곳에서 매 사냥하는 사람의 벽화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고구려에서도 매사냥 풍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역사 자료에 보시면 이제 만주 지역에 있던 숙신, 말갈, 같은 부족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숙신 부족 집단에 고구려에 매를 바쳤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매 사냥이 있었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392년에서 405년 동안 제위에 있었던 아신왕이라고 하는 백제의 왕이 매와 말타기를 좋아했다라는 기록이라든지, 또 신라 시대의 진평왕이 날마다 매와 개를 풀어서 사냥을 했다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매사냥 풍습을 전파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백제 귀족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백제가 이제 천도를 몇 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왕이 사비성으로 천도했던 538년에 국호를 응준으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응이 이제 매응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매사냥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러한 매를 가지고 국호를 정할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서아시아에 가면 이제 이슬람 칼리프가 조가 생기면서 페르시아의 궁정의 관습을 받아들여서 매사냥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칼리프조의 칼리프 야지드 1세나 왈리드 2세 같은 칼리프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아바스 칼리프조가 되면 투르크 노예들이 이제 맘룩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노예들이 들어오는데, 그와 함께 또 매사냥의 그 기호도 함께 증가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슬람 세계에서의 매사냥은 특별히 유럽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12세기, 13세기에 유럽의 많은 귀족들 또 왕실들이 지금의 시리아, 레반트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러한 이제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이런 와중에서
무슬림들과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단순한 전쟁뿐만이 아니고 지식인들 사이에 상류층들 사이에 외교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매 사냥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이 증대가 되고 특별히 기록물들, 책들이 많이 유럽으로 유입이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책이 신성 로마 제국의 프레드릭 2세가 쓴 새들을 이용한 사냥 기술에 대하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그 모하민이라고 하는 아랍인의 저작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럽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아랍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해서 유럽에 전파가 되는데,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랍어 번역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축적하고 본인들이 직접 사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의 시기가 되면 일종의 붐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작된 그런 르네상스 회화나 직조품, 타피스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뭐 베니스,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뭐 영국, 뭐 독일 이런 곳에서 굉장히 그 왕실들, 귀족들이 굉장히 이제 매사냥을 하는데 심지어 여성들도 적극 매사냥에 참여했던 것으로 회화나 직조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13세기 유라시아의 대륙에 장악한 몽골 제국 시기가 되면 이 매사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같은 데 보시면 얼마나 몽골의 황제들 또 몽골 귀족들이 매사냥을 좋아했는지 이런 기록들은 중국 측 기록의 원사나 라시드 우딘의 집사 같은 곳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제 몽골 제국의 그 칸이나 귀족들이 매사냥을 좋아했고 사냥매를 잘 길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송골매, 우리 락밴드를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저도 좋아하는 송골매가 사실은 송크루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매에 가리키는 말이죠. 그 송크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송크루는 특이하게도 서식지는 북극해 연안입니다. 지금의 시베리아 북부, 캄차카 반도, 그리고 노르웨이 북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캐나다 북부 이런 북극해를 주변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아주 독특한 이 매인데요. 빛깔이 하얗고 그리고 사냥을 너무 잘해서 이 송코루에 대한 인기가 유라시아 전역의 군주들이 꼭 갖고 싶은 필수품의 하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송크루를 얻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심지어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의 송크루를 얻기 위해서 금화를 1000개, 10,000개씩 지불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몽골 황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몽골 제국의 영토가 몽골 초원이라고 하지만 그 북부 시베리아 삼림지대에 거주하고 있던 예니세이 강 유역이 있던 키르기즈인들로부터 송크루를 공납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정기적으로 송골매, 송크루를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해동청하우리와 송크루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동청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측의 기록에 보시면 그 당시 요나라 시기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해동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요나라 거란족이 만주에 있던 여진족한테 명령을 하기를 너희들 북부에 아무르강, 지금의 이제 만주 북부에 아무르강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는 부족들로부터 이 해동청을 얻어라. 근데 이제 그 만주 그 북부에 사는 오국이라고 하는 그 또 부족 집단들은 바다를 건너서 그 해동청을 얻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만주 아무르강 하부에서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면 어디가 나타나냐 하면 캄차카 반도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캄차카 반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송골매. 그렇기 때문에 캄차카 반도, 그러니까 아무르강, 만주 바다를 건너서 해동이죠. 바다 해자, 동쪽 동짝이니까요. 있었던 곳에서 얻어왔다고 해서 해동청이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해동청이 송골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송크루가 캄차카 반도에서 오국이라고 하는 그 만주 북부에 있던 그
부족 집단, 그리고 그걸 여진 거란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이 계속 되었구나. 예, 그런 복잡한 유통 과정이 있지만 굉장히 귀하했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 북극해에 가까이 있었던 송골매를 수입할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송골매가 이제 15세기 몽골 제국 이후의 시기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 전역을 오가게 됩니다. 아이슬란드 또 노르웨이에서 네덜란드, 벨기에를 통해서 우리 이집트라든지 또 그 당시 이제 몽골 제국이 이란,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일칸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티무르, 정복자 티무르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사신이 준 선물에도 송골매가 있었고요. 명나라에서 보낸 그 티무르조의 손자 샤르후에게 보낸 선물에도 송골매가 있었습니다. 송골매의 이 이동 거리를 보시면 명나라, 중국 끝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스페인, 서유럽 끝에서 또 중앙아시아로 오갔던 이 정도의 거리, 횡단을 하는 것이죠. 유라시아 횡단. 또 북쪽 끝에서 이집트까지 종단을 하게 되는 굉장히 긴 거리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던 유라시아 대륙을 정말 말 그대로 횡단하고 종단했던 그러한 물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송골매의 귀중함, 뭐 이런 가치로의 덕을 본 나라가 바로 모스크바 공국 러시아입니다. 15세기에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 점점 부상을 하는데, 먼저 모스크바 공국이 차지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우랄 산맥 그 지역에 있던 페초라라는 곳인데, 그곳이 송골매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15세기에 그쪽을 점령을 하고요. 1550년 경에는 러시아가 점점 확장을 하죠. 그래서 볼가강 유역의 카잔 칸국을 점령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 페르시아로 송골매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그 이란 지역, 사파비조 같은 그 이란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거액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송골매 인기가 중요성 때문인지 1618년 경에는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전매 조치를 하게 되고요.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전매 독점 공급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우즈벡 칸국이 있었는데요. 그 우즈벡 칸들은 러시아 짜르의 러시아 황제에게 송골매를 좀 달라, 대신에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포로나 노예를 송환해라, 이러한 이제 다양한 외교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황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도 이 송골매를 선물해서 환심을 샀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왕실에서 매사냥이 유행하고 송골매와 같은 희귀종이 거래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의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무역품이 이제나 외교 사절단의 선물로 유라시아 동서남북을 횡단하는 초장거리 교역의 주요 물품이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앙아시아에서는 좀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매자비 제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출현한 것과 연관이 깊은데요. 왕실의 매자비가 어떻게 한 나라의 재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궁장, 텐트죠. 왕실 텐트의 시스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 유라시아의 독특한 정치적 관습인데요. 중앙 유라시아 군주들은 우리 수도에 거대 으리으리한 대궐을 져놓고 거기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덥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초원으로 갑니다. 이러한 그 전통적인 유목 군주의 습속상 여름 하영지에 텐트를 치고 나갔을 때 같이 동반하는 인원은 소수고요. 그 소수 중에 매잡이 또 동반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목 군주들이 매사냥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유목 군주들이 이제 레저 활동을 하러 텐트를 치고 우리 캠프 가시죠. 여름에 캠프를 갔는데 급하게 제국의 사물을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전화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을 보냈겠죠. 근데 황제께서 지금 매사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냥터를 찾아서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했을까요? 예,
그 매잡이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사무를 구두로 전달하고 결제받는 과정에서 매잡이들이 굉장히 국가 사무의 중요한 역할, 특별히 재상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실제 몽골 측의 그 몽골 제국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매잡이, 이제 몽골어로 매잡이를 시바우치라고 하는데요. 시바우치, 승상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떤 재상처럼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이 알 수가 있는데요. 19세기 중앙아시아에 보면 비슷한 예가 보여집니다. 19세기 역사를 전공하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세계 학자들이 그 당시 이제 쿠시백이 코시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위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제 재상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현지의 기록에 따르면 매잡이였다는 것이죠. 사냥매를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코시라는 게 물론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쿠시는 페르시아어로 새, 매를 가리키고요. 코시는 텐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뭐 텐트를 관리하는 사람이냐, 사냥매를 관리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냥매를 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캠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잡이가 어떻게 재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몽골 제국에 보이고 즉 매사냥을 유목 군주들이 좋아했고 그 매사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매사냥 풍습과 매잡이 재상 제도의 출현은 새로운 각도에서 중앙 유라시아 사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냥매, 특히 송골매는 각 유라시아 각국의 왕궁에서 매우 선호한 물품이었고요. 무역품이나 외교 사절단의 선물로 유라시아 동서남북을 횡단하는 초장거리 교육의 주요 물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목 제국 곁에서 사냥매를 관리하던 매잡이는 정권의 실세로 재상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매사냥의 풍습과 그에 따른 사냥매 교육은 유라시아의 연결과 함께 정치 권력, 중앙 유라시아의 정치 권력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